사마천 학회! 반갑습니다. 한국 사마천 학회는 2014년도 창립이 됐습니다. 그때는 한중 관계가 상당히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밀월 관계가 유지가 됐잖아요. 그죠? 유지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진핑 체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젖혀놓고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속빈 강쟁이 되긴 했는데 그 하이라이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 70주년,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을 참석해가지고 천안문 광장에서 열병식까지 하는 바람에 두 나라의 관계가 아주 최고조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2016년도에 사드가 기습적으로 배치가 되는 바람에 얼어붙어도 이만저만 얼어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14년 한국 사마천 학회 창립은 분위기 좋을 때 중국에서 전폭적으로 학회를 지원을 하기로 하고, 특히 이제 제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마천의 고향인 섬서성 한성시에서는 완전히 교리나 모든 방면에 있어서의 경제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리를 잡고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드가 터지는 바람에 이건 완전히 얼어붙어서 학회가 완전히 주저앉았다가 가까스로 학회를 서울에서 광주로 제가 옮기면서 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드가 아니라 코로나가 이번에는 저희를 또 기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것 때문에 활동이 잠깐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달 화순을 계기로 해서 사마천 학회도 좀 더 이제 날개를 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찬 마음으로 11월 27일 달마토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 학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미 2012년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마천 학회가 침체기에 접어들어가면서 유튜브를 완전히 그만뒀다가 2019년부터 재기를 하면서 유튜브를 이제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수도 꽤 늘어났고, 또 보는 횟수도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구독자가 늘질 않는 이유가 뭔가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보는 분들의 90%가 구독을 안 누른대요. 통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구글에서 통계를 그렇게 내주더라고요. 제 유튜브의 통계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독비 내라는 것도 아닌데 왜 구독을 안 누를까? 그래서 영상에다가 이 부분을 꼭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해서 이걸 하나씩 만들었어요. 괜찮죠? 네. 이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게 어차피 이 영상이 이제 편집이 돼서 들어갈 테니까 요 영상은 이제 꼬박꼬박 중간에다가 삽입을 할 겁니다. 이정욱 감독님하고 이세훈 선생님도 하시다가 이거 한 번씩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강의하시게 될 이정욱 감독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콜라보가 돼서 2019년 12월 달인가요? 2019년 제일 마지막 달마토를 영광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이제 우리 학회 달마토를 통해서 무협소설, 무협영화에 관해서 특강을 한번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코드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을 이해하려면 헐리우드, 그죠? 헐리우드 SF 영화가 가장 빨리 이해되는 장르 가운데 하나이라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사극 가운데서도 무협이 가미된 사극이 또 나름대로의 중국만의 독특한 장르로 하나 정착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중국을 이해하는 데 좋은 코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사마천 4기에 나오는 유협 열전하고 자객 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국 무협 소설의 원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마천의 4기는 단순하게 역사책이 아니라 문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후대의 소설에 미친 영향도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당나라 이후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무협소설의 원형도 다 사마천 4기에 나오는 자객열전과 유협열전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뭐 저희 집안이 영화 집안인데다가 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마천 4기를 접하면서 중국 영화, 무협 영화하고 접목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영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뮤지컬 영화고요. 또 하나는 대자객이라고 하는 무협 영화였습니다. 이게 좀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그 대자객이라고 하는 무협 영화의 주인공은 사마천 4기에 나오는 섭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는 모르다가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양 쪽으로 빠졌으면은 뮤지컬 쪽으로 갔을 것이고 동양으로 빠지는 바람에 사마천 4기로 가게 되는 그런 또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하는 김에 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나라도 무협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우리나라 영화가 전성기를 누릴 때는 중국의 무협 영화의 상당 숫자가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성룡 같은 대스타는 한국이 키워낸 배우입니다. 실제로. 주로 초창기 때 성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인공한테 맞아서 죽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런 또 영화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두 번째로 우리 이정욱 감독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빠른 속도로 빨리빨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감독님은 이제 영상도 준비가 돼 있고, 또 우리 이소영 선생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던질 메시지들, 특히 어른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아마 자식 교육과 관계돼 가지고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 시간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 시간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무협 영화 변천사는 뭐 1930년대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헐리우드에 SF 영화가 있다면은 중국은 무협 영화가 있다. 그래서 몇 년 전인가 제가 목포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경향신문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김용이라고 하는 무협 소설가에 대한 인터뷰를 좀 하자고 연락이 왔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김용이라고 하는 무협 소설가 중국에서는 김대엽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김용을 부를 때 별명이 대엽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원래 명문가 집안 출신이고 대륙의 공산화 때문에 홍콩으로 건너와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원래 영화에도 관심 있는 양반이고 홍콩의 일간지 가운데 유명한 명보라고 하는 신문사 사주입니다. 양반이. 그래서 신문사를 차려놓고 종이신문을 팔려고 보니까 판매 부수를 올리기 위해서 낮에는 정치사설을 쓰고 밤에는 무협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양반이라서 그렇게 해서 명보를 일약 유명신문으로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게 명보의 사설이나 기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김용의 무협소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무협소설가의 아주 대가가 됐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무협소설의 역사에 있어서 김용 이전과 김용 이후로 나눌 만큼 획기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김용의 무협소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표절이 우리 해적판이라 그러죠. 그죠? 해적판이 한 30여 종 우리나라에 나올 만큼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김영사에서 정식으로 김용의 무협소설을 출간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직접 홍콩까지 건너가서 김용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 때문에
책도 이제 보면은 김용의 일대기라든지 김용의 연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쭉 제가 소개를 해놨기 때문에 기자가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이제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그 인터뷰를 요청하게 된 계기는 뭐냐 그러면 스탠 리라고 마블사 있죠. 그죠? 예, 헐리우드의 만화가 전부 다 영화화 됐잖아요. 그죠? 그 마블사의 정신적 지주이자 실질적인 그 만화를 그렸던 스탠 리라고 하는 할아버지께서 이 스파이더맨 같은 영화 보면 가끔 한 번씩 카메오로 등장합니다. 이 양반이. 이게 코시형 기른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하고 김용이 거의 동시에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상당히 수준이 있는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마블과 미국의 마블과 동양의 중국의 무협소설가인 김용의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90대를 넘는 일기로 세상을 떠나면서 양쪽을 좀 비교하고 싶다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뭐 늘 그런 얘기 합니다. 미국을 이해하려면은 SF를 봐라. 중국을 이해하려면은 무협을 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들도 다 SF와 중국의 무협 영화에 관한 이야기들이고 또 하나는 지금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헐리우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 일찍부터 그렇게 됐고요. 뭐 일본도 사무라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동남아를 비롯해가지고 인도의 발리우드까지 이 무협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 영화가 이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편화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중국의 무협 영화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하면은 대개 이제 주먹을 쓰는 권하고 칼을 쓰는 검을 쓰는 권과 검을 합친 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 정신이라고 해서 우리는 협객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뭔가 정의의 사도 같은 느낌을 주는 협객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협객을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은 그 자유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유염열전을 통해 가지고 이 협객의 원형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고 있냐 그러면 치외법권 지대에서 약자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유협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자는데 떠돌아다닌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협의 의미는 자유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유인들. 그 대신 자기 자신의 철학과 자기 자신의 뜻을 세상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남을 돕는 방식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협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설 속에 뭐 서양 같으면 기사도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 기사도 정신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게 협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유협들이 사마천 사기에 있는 무술이 뛰어난 존재들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상당히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맥 구조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잘 아는 힘 있는 사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점차 소설에 영향을 주면서 요 협객들이 건술과 검술을 갖추게 되는, 즉 무술을 갖추게 되는 존재로 탈바꿈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것이 소설하고 만남으로써 신비로운 존재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무협이라고 할 때는 무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협객이 플러스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의를 내리면 그렇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1920년대에 찬바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찬찬 플러스 피, 이게 피가 난무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무라이 닌자들 중심으로 하는 일본만의 독특한 무협 영화가 있고요. 중국은 1930년대부터 상해와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무협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따가 우리 이제 이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정창화 감독님이 한국 무협 영화의 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항온의 검객이라든지 죽음의 다섯 손가락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영화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동남아에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곳곳에서도 다 이 무술이 가미된 또 그리고 협객 정신이 가미된 형태의 무협 영화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인도의 발리우드 영화들은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인도 발리우드 영화는 영화의 모든 장르가 다 한꺼번에 한 편에 다 등장하죠. 예.
뭐 뮤직, 춤,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파죠, 그죠? 그 다음에 싸움, 총, 뭐 다 등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인도 방문하고 인도 영화 관심을 가졌을 때는 영화 한 편이 6시간씩 뭐 이렇게 아침에 영화관에 줄 서가지고 도시락 싸갖고 와가 줄 서가지고 뭐 5, 60대 분들은 특히 60대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영화 볼 때 대한극장에서 배너 같은 거 보면 중간에 쉬었거든요. 예. 필름으로 돌릴 때는 이거 교체하느라고 쉬었어요. 그죠?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2번, 3번씩 쉽니다. 밥 먹으라고 쉬고 뭐 하더라고. 그리고 인도 영화는 우리는 영화관에 가면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인도 영화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춤추고 놀면 여기서 막 같이 춤추고 그럽니다. 영화가 틀어지는데 관객이 반응을 안 보이면 그 영화는 실패한 영화예요. 그리고 인도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노래가 먼저입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OST가 먼저 히트를 쳐야만이 영화도 히트를 치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긴 합니다. 그리고 헐리우드가 들어간 나라 가운데에서 헐리우드 영화가 맥을 못 추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하고 일본인데 중국은 막아서 그렇고요. 인도는 안 막아도 헐리우드 영화가 맥을 못 춥니다. 인도가 가지고 있는 다민족 국가에다가 그 다음에 언어도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 언어만 가지고는 영화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음악이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협 영화하고 딱 매칭시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르는 서부 영화죠. 누가 뭐라 그래도. 주로 총을 다루고 있는 서부 영화인데 이게 이제 홍콩의 무협 영화들이 헐리우드에 영향을 미치면서 뭐 이소룡이 이제 건너가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헐리우드를 한번 시끄럽게 만든 경우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오삼 감독이라든지 성룡이라든지 그 다음에 와우 장룡의 리안 같은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무협 영화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뭐 유럽에서도 뭐 그 무협적인 요소를 가지고 영화 찍는 경우는 이제는 보편화됐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경우는 릭백송의 키스 오브 드래곤이라고 하는 이연걸이 나오는 영화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 그러면 전 세계의 영화 장르에 있어서 무협이라고 하는 요소는 이제 보편적인 하나의 양념 비슷하게 또는 뭐 가장 주된 요소로 침투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우리는 무협 영화의 역사도 오래됐고 또 상당히 뛰어난 작품들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목해볼 만한 작품들이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 감독님께서 짚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변천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중국 무협 영화 변천사를 보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협이라는 것은 중국 전통 문화의 한 부분이다. 그 역사는 사마천 사기로부터 출발해도 2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사마천 사기에는 중국인의 독특한 DNA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은 문화적 요소가 그 안에 침투가 됐고 그 덕분에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의 유염열정과 자객열정에 보여주는 정신적 세계의 깊이 때문에 그 이후에 등장하는 작품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나라 이후에 무협소설이 등장했고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그 포청천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공환소설 이런 것들도 다 무협소설의 장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대중들을 상대하게 되는 영화가 출연한 이후에는 이 문화적 바탕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천이 탄탄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무협 영화의 미천이라는 것이 이런 역사 문화적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중국 문화, 중국 역사, 중국인의 개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한 문화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은 것이 이제 무협 영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이제 오락 형태로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버전으로 변화됨으로써 즉 무협이라고 하는 요소가 단순하게 옛날 복장을 입고 검을 들고 또는 뭐 건술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뭐 형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조직 폭력배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웅본색이나 뭐 첩별상홍 이런 영화들은 다 그 안에 총을 들고 하는 무협들이죠. 협객들이 총을 들었을 뿐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 가운데에는 권법들이 나오죠. 손발을 쓰는 형태들의 무술도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로까지 그 무술과 그다음에 무협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제 영향을 미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대중 또는 오락의 한 형태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 유튜브 인조말자 중국의 무협소설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1시간쯤 되는 영상이 있으니까 오늘 강의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은 좀 더 정리가 잘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 무협 영화가 탄생되면 결국은 무협이라고 하는 중국적인 요소 플러스 영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화는 중국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무협 플러스 영화가 탄생하게 되는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서부 영화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글로 읽는 거하고 생생하게 움직이는 화면을 통해 가지고 보는 시각 효과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각 효과에 따른 관객들에게 줄 수 있는 카타르시스, 쾌감 이런 부분들이 겹쳐짐으로써 상당히 그죠? 스크린에 적합한 요소가 돼버렸습니다.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요소와 가장 과학 기술이 최첨단을 날리는 영화가 만나서 이루어낸 아주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망이 밝은 장르 가운데 하나로 이제 확실하게 정착을 했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뭐 더 무궁무진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대체적으로 중국 영화사를 얘기를 할 때 전통적으로 중국의 이제 포털을 대표하는 바이두를 비롯해서 몇 군데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차용을 해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영화나 영화 감독들에 관한 이야기는 제 얘기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렇게 역사를 나누는 쪽이 여러분들한테도 이해하기가 편하겠다 싶어서 나눠봤어요. 계몽기입니다. 영화와 무협이 만나서 출발하게 되는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1950년대까지를 계몽기라고 합니다. 우리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공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장석찬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감독이 있었고 가장 대표적인 영화는 불타는 홍련사라고 하는 28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요 불타는 홍련사는 최근 몇 년 전에도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아주 유명한 무협 영화의 뭐라 그러니까 계산조 같은 영화입니다. 이게 태도입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무협 영화의 기계가 대부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검으로 싸우는 검투, 그 다음에 빠른 걸음으로 마치 날아다니는 것 같은 경공술, 그 다음에 장풍, 그 다음에 몸을 감추는 은신술 이런 것들이 다 초창기부터 등장했죠. 이게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협소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무협소설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죠? 3년 동안에 불타는 홍련사만 18편이 제작이 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1928년부터 1931년까지 횟수로 4년 동안에 227편의 무협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국이 영화 산업이 시작되는 초창기 때부터 무협영화라고 하는 요 장르 부분이 가장 활발하게 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931년 국민당 정부가 상영을 금지시킵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협의정신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천 사기 위협열전에 나오는 위협들의 가장 큰 특징은 치해법권지대에서 법을 무시하거나 법을 어기면서 사람을 돕는 사람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황당무계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상영을 금지시키는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정의를 수호하는 존재, 그 다음에 선악을 가리고 하는 선악 시비에 대한 개념이 워낙 분명하니까 정부가 잘못하거나 장개석이 잘못하는 통치에 대해서는 무협영화에서는 협객은 안 그러던데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체제 비판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사마천 사기가 나온 이후로 2000년 가까이 왕조 체제에 있어서 푸대접을 당했습니다. 왜? 권력자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기 자체 내에서. 그래서 늘 사마천 고향의 사당과 무덤도 뜻 있는 분들과 그다음에 고향 마을 사람들과 그다음에 후손들이 보살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그만큼 위험한 책으로 여겨졌던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상영이 금지됐습니다. 1935년에 19번째로 불타는 홍련사가 상영이 됐고요. 그리고 일부 감독들은 이제 이 국민당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홍콩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광고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영화 광고입니다. 상영하기 전에. 근데 이 광고가 신비한 독수리가 옷소매에서 탁 날아다닌다든지, 그 다음에 강시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도사 등이 막 출연해가지고 70년 전에 이미 반지의 제왕과 같은 형태의 광고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 배경에는 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 무협소설가 가운데에서도 아주 독특한 무협소설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환주루주라고 하는, 이름도 재밌죠. 환주루주라고 해서 촉산이라는 작품을 남겼는데, 이 촉산이라는 작품을 읽어보게 되면요, 오늘날 폭탄 같은 것도 막 나오고 별의별 괴이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무협소설 내에 이런 광고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다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깔려 있었기 때문에 무협영화는 등장하면서부터 관객들의 폭발적인 흥미와 그 다음에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발전기입니다. 이때가 이제 제가 한참 청소년기 때 이제 중국 무협영화의 전성기이자 발전기이자 전성기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때 영화들이 저희 세대나 그다음에 60년대 초반에 태어난 분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감독이 장철이라고 하는 감독, 그다음에 호금전, 협녀라고 하는 영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나왔었죠, 그죠? 이런 감독들이 있습니다. 대취업이라고 하는 호금전의 감독은 뭐 아주 공전의 히트를 했는데 통속적으로 상품적인 가치를 가지고 대히트를 친 영화는 장철 감독의 대자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영화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대자객의 포스터인데 유명한 이 외파리 시리즈의 주인공인 왕우라고 하는 걸출한 스타 하나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대자객으로 비롯됐고, 이 대자객은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섭정이라고 하는 자객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하얀 옷을 입은 주인공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장렬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섭정이라는 인물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한 요인을 암살을 하고 죽이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칼로 자기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꺼내고요. 칼로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굴 낚아죽을 다 벗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장렬하게 죽죠. 그리고는 누나가 누군가가 누구를 죽이려다가 자살했던 얘기를 듣고는 섭영이라고 하는 누나가 시신을 수습하러 와가지고 내 동생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또 스스로 또 동생을 따라서 누나도 자살하는, 그래서 사주한 사람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섭정과 그 누나까지 자살하는 그 줄거리가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섭정이라고 하는 자객의 이야기를 줄거리로 해서 약간의 픽션을 보태가지고 만든 영화고, 이 영화가 홍콩 영화 사상 최초로 홍콩 달러 100만 달러를 돌파한 영화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40년대 말 건법 무협 영화가 부흥함으로써 60년대 이 발전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요. 특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황비용을 주인공으로 한, 이 황비용은 실존 인물입니다. 황비용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대량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감독으로는 호붕이라는 사람과 관득흥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비용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무려 80편을 찍는
아주 기염을 토하는 그런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발전기가 있었습니다. 왼쪽이 호금전 감독이고요. 오른쪽이 장철이라는 감독입니다. 장철 감독의 회고록을 제가 번역을 하다가 오래전에 번역을 하다가 중단한 상태입니다. 근데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인데다가 홍콩 영화의 그 산증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상당히 재미있게 그 책을 쓴 분이기도 합니다. 왼쪽이 외팔입니다. 이게 중국 제목으로는 독비도라고 합니다. 독비라는 게 외팔이라는 얘기고 칼도자를 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호금정 감독의 되취업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여주인공을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주인공 잘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은 정페페라고 돼 있죠. 그죠? 나중에 또 나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배우가 관득흥이라고 하는 황비용 전문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최근 한 20년 전부터 이제 리바이벌 된 이영걸의 황비용 시리즈고 지금 또 이제 황비용이 중국에서 대량으로 몇 년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실존 인물 황비용의 얼굴입니다. 광동성 불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 황비용의 주요 무대였습니다. 50년대 이후로 홍콩 무협 영화에 이제 양대 유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황비용 시리즈의 쿵푸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물론 무기를 쓰긴 합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먹과 발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신괴 무협소설이라고 해가지고 이 판타지가 들어가는 형태의 무협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열의 신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영화였고요. 60년대 들어와가지고 홍콩 무협 영화에 새로운 경향이 등장하는데 1964년 홍콩 봉황공사가 만든 금응이라고 하는 응자는 이제 독수리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대륙에 가서 로케이션을 합니다. 촬영을 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1965년 장성공사의 은혜 옥국년이라고 하는 무협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무협 영화는 전문적인 무술 지도가 출연을 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술 감독들이 나오게 되는 선구자가 됐고요. 이 열의 신장은 주성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죠? 쿵푸 허슬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의 신장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신괴라고 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있고요. 이때가 이제 홍콩 무협 영화의 황금 시대입니다. 70년대까지 장철, 호금전 외에 이제 나유, 광남갱, 초은과 같은 아주 기라성 같은 감독들이 출연을 했고요. 특히 이제 나유가 당산대행을 통해 가지고 이소룡을 이제 데뷔를 시킵니다. 정무문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소룡이 국제적인 대스타로 발돋움을 했고 나중에 자기 스스로 감독을 해서 잘 아시는 명령과강이나 용쟁호투 같은 영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1980년대 초에 이제 이걸 융합기라고 합니다. 부르자면은 굳이. 그래서 대표적인 감독은 장흠염, 장화훈 이런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작품이 1981년도에 나온 이영걸을 대스타로 만든 소림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도 이게 서울의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아주 대단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영화가. 그래서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다. 이게 실제 이제 무술 연기를 합니다. 대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카메라 워크가 들어감으로써 또 그리고 권법이 이제 당랑권,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그죠? 동물을 뭐 나타낸 형태의 권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선을 보임으로써 아주 엄청난 그 관객을 동원한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고 또 이 영화가 소림사에 직접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소림사가. 소림사 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제 무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소림사는 역사적으로는 중국 선종의 메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기원전으로 무렵해가지고 불교가 인도에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불경을 연구하는 시기만 한 반천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빨리어나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경을 한문으로 옮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중앙아시아에 살면서 한자도 알고 이쪽에 인도 쪽의 언어도 아는 승려들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구마라섭 같은 양반들이 중앙아시아의 승려로서 양쪽의 언어를 모두 다 알기 때문에 원전을 한문으로 옮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반천년 가까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춘추전국 시대 때 제자백가라고 하는 사상과 철학의 황금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자기네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종교 신앙의 형태로서의 자리를 잡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되게 공부를 한 거죠.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가 6세기일 겁니다. 아마 6세기에서 7세기로 넘어갈 무렵에 중앙아시아의 한 승려가 중국어를 건너와서, 그때가 중국이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 때인데, 장강을 건너서 오늘날 남경에 위치해 있던 양나라라고 하는 양나라로 가서 양나라 무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만났더니 이 양나라 무제라는 사람은 절 짓는 거 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절도 크게 짓고 이런 거. 그래서 이 승려가 실망을 해가지고 다시 장강을 거슬러서 북쪽으로 와가지고 숭산이라고 하는 산에 숨어서 9년 면벽을 합니다. 이 승려가 누구냐 그러면 달마입니다. 잘 아시는.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여기서 수련만 하고 수양만 하다가 이제 깨달음을 유지하는, 이제 요것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자기는 포교를 포기했어요. 세상에 황제라는 사람이 그렇게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얘기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자기 수양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불법을 어떻게 하면 또 불사를 어떻게 할까. 이 양나라 무제라는 사람이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그 사신공양이라고 해가지고 절에다가 자기를 갖다가 팔아. 그걸 사신공양이라고 하죠. 그죠? 손가락을 태우는 거 소지공양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황제 자리가 비니까 신하들이 절에 가가지고 황제를 모셔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돈을 내야 돼요. 한 번 할 때마다 억만정신 냈다는 겁니다. 그걸 몇 번이나 했대요. 그러니까 이 신법, 마음을 다스리는 신법을 강조했던 달마 입장에서는 하나도 맞질 않는 거야. 그래서 뭐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달마가 동쪽으로 가는 까닭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달마가 북쪽으로 갔습니다. 장강에서 북쪽으로 갔어요. 그렇게 해서 숭산에 숨어서 살다가 정말 지극정성의 제자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전수를 합니다. 그 제자가 해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통이 이어져 내려와서 그 숭산 밑에 절이 창건된 게 바로 소림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는 종래의 인도 종교하고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 건너와가지고 중국에 포개된 종교하고도 다른 중국화된 종교입니다. 그게 선종입니다. 그 선종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조계종은 다 선종 계통입니다. 그렇게 해서 1조 달마부터 시작해가지고 2조, 3조 쭉 내려오면서 6조 해능이라고 하는 스님 때 와가지고 가장 번성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요. 이 6조 해능의 제자들한테 통일신라 말기 때 우리나라의 승려들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해능의 제자들한테 배워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창건한 절이 구산선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산선문의 한 자락이 여기 화순에 있습니다. 화순의 쌍봉사가 바로 거기입니다. 유명한 법맥을 가지고 있는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가게 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 6조 해능이 5조 홍인이라는 사람하고 스승이죠. 그죠? 근데 이 스승 밑에 원래 신수라고 하는 뛰어난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스승 홍인이 가사하고 바루를 해능에게 주면서 너는 저 남쪽에 내려가서 포교하라라고 해서 분가를 시켜요. 요 해능이 남쪽으로 광서정 쪽에 내려와가지고 정착한 곳이 조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계종입니다. 이름이. 다른 게 거기 이제 조계산이죠. 그죠? 송광사 쪽에 있는 곳이. 거기 우리 법맥으로 따지면은 중국은 공산혁명 이후로 불교의 맥이라는 것이 거의 끊어져 있는 상태지만 우리는 육조 해능 이후로 법맥이, 그래서 중국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법맥 동류설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중국의 법맥이 전부 다 동쪽으로 다 가버렸다는, 우리나라로 왔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찰이 하동에 있는 쌍계사 같은 절입니다. 말이 딴 데로 흘렀네요. 그죠?
바로 이 소림사가 대단히 중요한 절입니다. 그래서 선종의 메카에 무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림사가 무술로 유명해진 것은 당태종이 아버지 이연하고 수나라 말기 때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수나라를 뒤엎을 때 당태종을 소림사 승려들이 도와줘요. 그래서 황제가 특별히 소림사를 특별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소림사가 더욱더 유명해졌고요. 또 하나 이제 사이드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소림사라는 영화가 소림사를 배경으로 해서 촬영이 되다 보니까 1980년부터 중국이 개혁 개방을 했잖아요. 그리고 79년도 백마영경이 NHK 실크로드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대륙에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 때문에 소림사 방문객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중국에 소림사 방문객이 우리도 한국 돈으로 80년대 중후반이죠. 한국 돈으로 1억 원을 돌파한 적이 있어요. 입장료 수입이. 그게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이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영화 가운데 하나였고 중국 영화사의 한 획을 걷는 작품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백마영경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백마영경이 79년도 NHK를 통해서 공개가 됨으로써 어마어마한 그 부가가치를 올렸습니다. 그 2000년까지 개방 이후로 1979년 본격적인 개방 이후로 2000년까지 약 30년 동안 백마영경 입장료 수입만 우리 돈으로 5조 원을 올린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 이후로 20년 동안 2001년부터 20년 동안의 통계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요때가 더 많이 올렸을 걸로 보입니다. 훨씬 더 많은 거 올렸을 걸로 보이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터지기 전 재작년이겠네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백마영경 하루 입장객 숫자를 13만 명을 돌파한 아주 밤 11시까지 개방을 했었습니다. 이런 또 어마어마한 일들도 있었고요. 또 이 소림사 때문에 영화와 소림사 때문에 이제 무술학교들이 소림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섰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성공 출세하는 애들은 중요한 요인들의 보디가드로 경호원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다 이제 이게 암흑세계로 가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됐습니다. 왼쪽 아래가 소림사 탐림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주로 여기서 촬영을 많이 했고요. 오른쪽이 소림사 입구입니다. 대륙에서 무협 영화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요 시기에 무림지라고 하는 영화가 등장해가지고 현실주의 스타일로 참신한 카메라 워크를 동원해가지고 사실적이고 그다음에 사상이 들어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인물에 중점을 둔 재미난 영화 한 편이 등장을 해가지고 영화사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80년대 홍콩 무협 영화는 상당히 저조기로 빠져들었습니다만은 또 획기적인 또 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서극이 미국에서 유학한 서극이 등장해가지고 84년 촉산 검엽전 아까 말씀드린 환주루주라고 하는 무협소설가의 작품의 촉산이라고 하는 작품을 가지고 판타지 영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협 영화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시험 단계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저조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무술을 현대 물에다가 접목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복성, 복성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폴리스 스토리 알죠? 그죠? 경찰고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A,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담, 예스 마담 시리즈. 이제 이런 시리즈들이 계속 등장했고, 가지고 있는 권법이나 이제 이게 무술이 현대 영화 장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속도, 힘, 그 다음에 유머까지, 코미디 장르까지 이제 미치게 됐습니다. 성룡과 홍금보가 주도를 했고요. 요 시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무술 감독들이 등장을 한 것도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 아시는 뭐 원표, 원규, 원화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원화평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복성 시리즈, 마담 시리즈, 프로젝트 시리즈, 폴리스 스토리의 포스터들이고요. 창신기라고 이제 그렇게 전문가들은 봅니다.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대표적인 감독은 서극 정서동이라고 하는 감독이 나오고요. 하평, 이혜민 같은 감독들이 나오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부터는 되게 대륙 영화를 제외하고는 다 아는 이제 영화 제목들일 겁니다. 소강호, 천녀유원, 그죠? 이제 쌍기진 도객이라고 하는 것은 쌍기진 도객은 이제 대륙 영화입니다. 뭐 제가 가장 무협 영화 가운데에서 가장 걸작으로 꼽는 이제 신용문객장 같은 작품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요 영화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쌍기진 도객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 무협 영화로서는 최고 작품으로 이제 꼽고 있습니다. 중국 서부 사막을 배경으로 해서 강권주의에 반대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 어덜트에 반대하고, 순수에 대한 찬미입니다. 그래서 어린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93년도 베를린 영화제 평론가상을 비롯해서 각종 영화상을 석권하는 그런 아주 대륙 영화로서는 걸작이 하나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92년도 나온 신용문객자는 뭐 중국 심판 무협의 기점이자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이건 서북 쪽의 바람, 서북풍이라고 하죠. 그죠? 사막을 배경으로 하는 서북풍과 강호 인물들 사이의 은원과 애정, 그리고 전통 무협의 틀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기라성 같은 홍콩 배우들이 다 등장하죠. 그죠? 홍콩 배우 한꺼번에 보고 싶으면은 이 영화를 보십시오. 명나라 시대 때 황간 정치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또 역사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크로드가 등장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로망을 또 불러일으킨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제 실크로드 저하고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옥관이라고 하는, 실제로 여기 가서 찍었습니다. 실제로 가옥관이고, 오른쪽 아래는 도낭입니다. 도낭 명사산입니다. 이거 경비행기 타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부침기 2000년 이후로 부침기이긴 합니다만, 뭐 오르락 내리락 했던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또 이때에도 또 특별한 감독들이 출연을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카데미상을, 외국어상을 받았나요? 그죠? 리안 감독의 와우장룡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작품 하나가 탄생을 했고, 장애모가 토속적인 영화 장르를 벗어나서 이제 변화, 다른 말로는 변질하는 계기가 되는 작품이 바로 영웅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공교롭게도 이 작품도 사마천 사기 자객열전에 나오는 형가라고 하는 자객을 모델로 해서 만든 영화이기도 합니다. 2000년에 나온 이제 와우 장룡은요, 뭐니 해도 인문정신이 여기 휴머니즘이 꽉 배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 문화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모순들을 한꺼번에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일반 관객들은 화려한 검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 그 안에 내용을 줄거리를 잘 보시게 되면은 여성들의 자유정신이죠. 그 다음에 봉건체제의 억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항 정신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억압과 그 단속에 대한 갈등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 때로는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준 작품이고, 그것이 인간 본성과 충돌함으로써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주인공들이 다 죽는 형태로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협 세계의 내면을 아주 성찰한 통찰력이 대단히 돋보이는 작품으로 걸작 중에서도 걸작이고, 또 한 가지 뭐 대륙의 절경들이 아주 수시로 등장을 합니다. 첫 장면에 주인공인 주인발이 등장하는 장면이 저 마을입니다. 괭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단히 아름다운 곳이고, 오른쪽은 여러분들 무당산입니다. 여주인공이 뛰어내리는 장면 있죠, 그죠? 거기가 무당산입니다. 아까 보셨죠? 요 와우 장룡에 보면은 여주인공 짱제이의 스승으로 나오는 여자 주인공 있죠, 그죠? 나이 드신 분. 요 분이 바로 요 분입니다. 아까 보셨던 대치엽이라고 하는 정페이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홍콩의 여배우고, 주로 무협 영화에 많이 나왔고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나온 장애모의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 산업의 세계와 상업화에 맞추어 가지고 등장한 영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애모의 작품 세계가 완전히 전환하는, 바뀌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작품이기도 하고, 제작비가 무려 2003년도에 1억 위엔, 우리 돈으로 이제
원 정도인데 이게 이제 20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했고요. 대륙 영화의 상업화가 이제 본격화되는 계기를 만드는 곳이고 흔히들 얘기하는 블록버스터의 시작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문객잔에서도 스타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다면 이 영화에도 모든 스타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죠? 예. 흥행의 대성공에도 불구하고 장애무의 작품 세계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중국 영화산업 발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작품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명사산을 비롯해서 그리고는 2013년에 이제 회기라고 하는 이제 회기가 2013년 이후로 또 중국의 무협 영화사가 또 하나의 획을 긋게 되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일대종사입니다. 그러니까 무협 영화가 이제 예술로 승화되는 아주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고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건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화 아름답습니다. 진짜로. 권법도 무술도 저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고, 뭐 감독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왕가희 감독 여러분들. 홍콩을 출발해가지고 대륙을 종횡으로 누비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요. 또 민국 시대라고 하는 중국 역사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은 격변기에 해당되는 시기. 근데 그 역사의 격변기와 무림의 격변기를 묘하게도 대치시키는 또 그런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전통과 정통 그리고 계승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또 그런 보수적인 측면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라는 정면도 보여주는 주인공을 통해서. 그래서 원조 정통 중화무술의 정신과 상업영화가 유기적으로 결합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학적 차원의 이제 무술 대결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빗속에서 대결하는 장면이나 제가 볼 때 기차 플랫폼에서 대결하는 장면은 거의 압권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또 우리 배우 하나가 등장했죠. 그죠? 남자 주인공의 아내로 등장했어요. 그죠? 예.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예쁘긴 하네요. 그죠? 예. 잠깐 등장하긴 했지만은 무협 영화는 역사, 문화 그리고 중국의 전통이 영화라고 하는 현대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장르, 새로운 과학기술과 만남으로써 새로운 영역이 개척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는 중국 사람들의 꿈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꿈꾸는 가운데 대표적인 꿈 가운데 하나가 명군몽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명군, 밝은 군주. 그러니까 하도 수천 년 동안 봉건 체제 하에서 억압받고 수탈당하다 보니까 지도자가 조금만 깨어 있어도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 우리 임금, 우리 황제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명군몽을 꿈을 꿉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관몽이라고 합니다. 청백리. 직접 수탈하는 존재들은 관리들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청렴결백했으면 좋겠다 해서 청관몽. 그도저도 안 되면 무슨 꿈을 꾸느냐? 협백 꿈을 꿉니다. 협객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국 영화에 등장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중국 사람들이 갈망하는 어떤 정의 사도로서의 협객에 대한 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대상과 사회상을 반영하는 기본 요소에 오락을 가미해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수 있는 장르다. 나머지 한국 무협 영화의 실패 원인, 기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정욱 감독한테 떠넘기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영화는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바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달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완전히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사마천 사기와 무협 영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별도로 이제 사마천 사기하고 무협 영화만 따로 떼서 12월 달 달모트 때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전부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